비만대사 수술은 체중 감량이란 도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수술을 통해서 체중 감량이란 아주 강력한 도구를 획득을 하고 그 체중 감량이라는 도구로 몸 안에 치명적인 질환, 미래에 치명을 줄 수 있는 질환,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치료해서 사망을 줄이게 하는 목적을 가진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미용 치료의 하나인 지방 흡입술 대표적으로요. 그다음에 처진살을 어떻게 좀 탄탄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만 치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지가 작동하는 체질량 지수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비만은 그 의지가 작동 못한다는 것이 이미 과학으로 입증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어가면 우리가 식단 조절, 체중 감량을 해서 성공적으로 남은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은 5% 미만. 체질량 지수가 35인 경우에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해서 그 감량된 체중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 확률은 1% 미만으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동반 질환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수술을 하려는 게 의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수술들이 시행되고 있느냐? 대표적으로는 위밴드였죠, 과거에. 위밴드 수술 이제 안 합니다. 어떤 의사가 혹시나 어떤 의사가 이 수술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해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수술이에요. 두 번째, 위우회수유라고 있습니다. 이 수술이 훨씬 더 일찍 생겼어요. 위우회술은 굉장히 효과적인 수술로 서양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 아직도 3분의 1에서 반 정도 차지할 정도로 유명하고 많이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치명적인 단점은 위암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위 검사가 조기 암 검진을 위한 위내시경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만 대사 수술을 하는 위장관외과 의사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결국 위암 환자들도 치료하는데 오히려 환자보다 의사들이 더 스트레스예요. 아니 미래에 위암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맞아? 위암은 호발 연령이 70대인데 70 몇 세가 되어야 위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그 전에도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20대, 30대 환자를 수술하는데 앞으로 수십 년간 위 조기암 검진을 못 받는 게 맞아라는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 소매 절제술이 가장 많이 마지막에 등장한 스탠다드 수술 중에 하나인데 이 위소매 절제술은 그러한 단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소매 절제술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위식도 역류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식도 역류가 아주 심한 사람은 이 수술을 했을 때 그게 더 심각해지면 다른 형태의 수술이 또 필요할 수 있으니 요 관점에서는 좀 주의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위장관 외과 의사한테 가시면 이 위식도 역류의 정도와 미래에 이 위소매 절제술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기왕 비만 대사 수술하실 거면 위장관 외과 의사한테 수술 받으시라라는 거고, 위소매 절제술은 위가 이렇게 풍선처럼 있으면 식이 자극 호르몬이 이 가장 위의 윗부분, 가장 처지는 위저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이 식욕 자극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타이트하게 절제하고 밑으로 갈수록 좀 덜 절제하는,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 75% 정도 위 절제를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수술의 목표는 섭취량을 현격하게 줄이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욕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위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식욕에 대한 욕심도 많이 줄어들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수술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튜브처럼 되고 밑에는 약간 음식을 빠주는 그런 위 전정부가 남아있는 이런 상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술식은 우리가 요거는 섭취를 줄여서 한마디로 칼로리를 인테이크를 줄여서 체중을 감소시키고 동반 질환을 좋게 하는 거지만 여기다가 소장을 이렇게 붙여서 음식이 소장의 일부를 우회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을 추가하면 어떨 것이냐 했더니 굉장히 좋더라는 거죠. 이 자세한 데이터는 아무래도 한국인 의사들이 많이 이 수술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세계에 발표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당뇨는 70% 좋아집니다. 약 안 먹고 조절되는 거죠. 조절되는 게 아니라 완치가 되는 거죠. 고혈압은 60%약 안 먹고 치료됩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있죠. 없었던 환자들은 비만 대사 수술하면 미래에 고혈압, 당뇨 생길 확률이 매우 떨어지죠. 그리고 당뇨 전 단계의 환자들은 아예 당뇨라는 곳에 발을 들이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제가 비만 대사 수술의 이 적응증,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보험 급여로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말씀드렸잖아요. 30 이상이고 쉽게 얘기해서 당뇨가 있으면 30에서 35 사이 체질량 지수 환자들은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 체질량 지수는 28이고 나는 2형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데 수술 못 받아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카테고리의 수술은 당뇨 수술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보험 등재를 해줘서 수술할 수는 있지만 조금 틀린 선별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선별급여가 뭐냐면 전체 드는 비용의 80%를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게 선별급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체질량 지수가 25인데 2형 당뇨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선별급여도 받으실 수 없고 저 자체도 그런 저체중에 대한 우리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를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비던스가 없으니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가는 환자들은 대학 입학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사회적인 충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아 환자들 배꼽 탈장이 있을 때 반드시 초등학교나 유치원 가기 전에 해결을 해라,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애들이 이제 그 노출이 됐을 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만약에 청소년 비만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대학에 가기 전에 하는 게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러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내지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결혼, 취업, 임신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 더 있죠. 이제 자제들이 어떠한 기관에 가면서 내가 이 애들의 부모로서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하는 게 좋죠. 세 번째는 당뇨가 생긴 다음에 오는 것보다 어차피 체질량 지수가 그 카테고리 안에 들거나 높으면 내가 지금 당뇨 전 단계잖아요. 100% 당뇨 되거든요. 결정하고 빨리 해라. 막 안 가게 막는 게 낫지 간 거를 되돌리는 것보다. 그리고 갔어도 빨리 되돌리는 게 좋으니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딜레이 시키면 시킬수록 체중은 계속 불어날 것이니까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내가 이 체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지방 흡입이든 나는 다른 미용 치료를 한다.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그러나 내가 질환에 해당하는 비만인데 그것을 미용에 해당하는 치료로서 극복하고 싶다? 진단과 치료가 정확하게 틀린 것입니다. 저는 미용에 해당하는 과체중? 그런 것들은 미용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있다고 틀림없이 생각해요. 그러나 질환으로서의,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는 고도 비만인데 미용의 치료에 들어가는 지방 흡입이라든지 다른 거를 이용한다?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목적과 치료 행위를 반드시 연결해서 연결선상에서 보셔야 되지, 이 치료 행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100% 실패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안전성 얘기 저희 외과 의사들이 비만 대사 수술할 때 많이 지적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적인 시각에서 수술이란 치료는, 만약에 다른 치료가 동반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수술이란 치료를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시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30일 내 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치명도가 0.03%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수술적인 치료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위암 수술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위암 수술의 30일 내 사망률은 0.5%입니다. 그러니 비만 대사 수술의 30일 내 사망률이 0.03%니까 산술적으로 한 10배 정도는 좋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잘못이냐. 제가 의료 정보도 보고 소송 자료도 일부 보고 엑스레이도 보고 했는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비만 대사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했던 위 밴드와 아마 연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한 장유착 박리술을 하다가 다른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그 문제점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그런 일이었죠. 굉장히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것들이 그때만 해도 이 비만 대사 수술이 보험 급여권에 들어오지 않아서 사회적인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지방 흡입술만 보셔도 이게 보험 급여로 안 들어오니까 사회적인 감시망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문제는 워낙에 그 비만 대사 수술이 그 당시에 생소하다 보니 그분은 그 수술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게 돼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게 사실이죠. 우리가 2019년부터 보험 적용이 돼서 보험 수가로 수술을 시작하고 있는데 굉장히 늦었죠. 원래는 2015년경에 보험 급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얼마나 늦었냐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비만 대사 수술을 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수술로 인정해 준 게 바로 2019년의 한국이었습니다. 보험 급여라는 것은 자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러한 재원을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 그리고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만 대사 수술은 이미 1990년대부터 전 세계에서 시작이 됐고 그 증거들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2019년 이전에 이미 저희 비만 대사외과 학회에서 그 한국인에서도 해당되는 과학적 근거를 수립을 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보험 재정을 투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비만 약물이 보험이 되느냐? 안 되죠. 충분한 근거와 그것을 우리의 엄청난 보험 재정을 약물 투여에 썼을 때 과연 이것이 투여 대비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아직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키와 체중을 가지고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셔서 체질량 지수가 30에서 35 사이다. 그러면 본인이 대사성 질환 중에 무엇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수술 대상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야 내가 체질량 지수 35다? 그러면 아무 질환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수술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비만 대사 수술은 집 근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굳이 대학에 안 가도 동네에 보면 비만 대사 수술 전문 병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걸어가서 수술 받고 그 다음날 퇴원하는 그런 병원들도 꽤 있죠. 뭐 건수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의 지인들 중에 담낭 제거술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담낭 제거 수술과 비슷한 정도 혹은 좀 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못 받는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때까지 제 기억으로 한 2분 정도 수술을 못 했어요. 아예 수술방에 못 들어갈 정도로 다른 컨디션들이 나빴던 건 아니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마취약제에 대한 알러지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은 수술실에서 고혈압이 하나도 조절이 안 돼서 이 고혈압에 의한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한 분은 심한 알러직 리액션, 다른 한 분은 조절할 수 없는 고혈압 해서 2번 수술 못한 경우가 있고 정말 심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술 못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었어요. 검증된 병원에서 받으셔야죠. 비만 대사 수술은. 우리 학회에서 검증된 병원들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보시고 중요한 거는 의사를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에 미리 컨택해서 비용을 알아보시거든요.
비용 다 틀리겠죠. 의사가 이 특정 장비를 더 쓸 수도 있고 저 특정 장비를 더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봉합을 하고 어떤 의사는 봉합 안 하고 어떤 의사는 고정을 시키고 어떤 의사는 고정을 안 시키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인력이 뭐 의사가 몇 명 들어가느냐 간호사가 몇 명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많게는 뭐 100만 원 넘게도 차이 날 겁니다. 그걸로 결정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비용으로 결정하시게 되면 그 비용을 맞추려고 누군가는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중요하죠. 그러나 그 비용이 크지 않다 그러면, 경제적인 표현을 쓰면 세일즈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수술이란 물건을 파는 것인가요? 비용,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그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사실 아이폰도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이 난이도가 왜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쉬운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법을 선택할 때는 치료 지향적인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셔야지, 단순히 수술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만이라는 단어는 원래 질환을 의미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암처럼 질환을 의미한 단어가 아니었는데, 근데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고 비만과 연관된 질환들이 밝혀지면서 비만이 질환을 의미하는 뜻도 됐습니다. 뭐 과체중, 비만, 고도 비만 이렇게 가면서 비만의 스펙트럼 중에 어느 특정한 시점부터 우리가 질환으로 취급하는 거라서,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비만이라면 질환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낯설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질환으로서의 비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한 비만 상태일 때는 병적 비만, 대사질환으로서의 비만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이 비만이 모두가 다 질환을 의미하진 않지만 어떠한 큰 스펙트럼에서 특정 시점부터는 질환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라는 꼭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것으로 병적 비만을 정의를 하는데, 30에서 35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병적 비만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면 대사성 동반 질환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만 해도 병적 비만의 정의에 들어갑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면서 암보험을 들잖아요. 암보험을 들었다가 혹시라도 암에 걸리게 되면 이게 수술해야 될 암이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암을 정확하게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에 대한 치료는 5년 내에 결과가 나오고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완치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 중기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질환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비만에 대한 것은 이거와는 좀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결국 비만에 의해서 난치, 고혈압, 당뇨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암은 5년 내에 사망하는 심각한 질환을 이겨내기 위한 치료로서의 수술이라면, 비만은 훨씬 더 그보다 긴 기간 동안 5년에서 20년 동안의 사망을 없애는 건강한 수명을 바라는 치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질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비만은 만성질환으로 봤었죠. 그러나 수술적 치료가 이 질환 치료에 들어오면서 만성적인 질환에서 회복 가능한 급성기 내지는 그 중간 단계의 질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비만의 치료 가능하고, 비만이 치료되면 비만 때문에 생긴 동반 질환도 동등한 정도로 좋아질 것입니다. 저희 이제 위장관외과 의사니까 위암 환자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위암 수술하면 누구든지 체중 감량이 일어나게 되고, 그중에 그 체중 감량을 시간이 지나면서 캐치업하는 분들도 있고,
감소된 체중 감량의 일부분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장기 추적해 봤더니 체중이 감소된 것을 5% 이상 유지한 환자들은 미래에 당뇨에 걸릴 확률이 반 정도로 줄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고, 이 체중 감소가 의미가 아주 독특한데요. 비만했던 환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정상 체중이었던 환자들도 어떠한 특정 수술 후에 체중 감량이 된 것이 마이너스 5% 이상 유지가 된다 그러면 미래의 대사질환을 걸릴 확률이 반 이상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정상 체중도 체중 감량이 되면 틀림없이 유익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제는 있습니다. 전제는 근육 손실이 별로 없게 체성분을 좋게 하면서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굶어서 그냥 체중을 빠지면 빠질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의미는 다이어트는 식이 조절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살을 빼는 행위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이어트를 살을 빼는 행위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식이 조절을 하느냐, 그런 거에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건강을 위해서 식이요법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체질량 지수, 기초대사량,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다이어트, 그러니까 식이 조절을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요요 현상이 왜 생기냐면 아주 치명적으로 절식 내지는 금식을 하면서 칼로리 섭취를 덜 하게 되면서 체중이 빠지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을 해서 다시 요요 현상을 일으키는데, 체중이 빠지게 되면 근손실이 일어나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듭니다. 이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내가 섭취한 에너지를 점점 더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 생존 본능으로 몸의 생리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체중을 한번 뺐어요. 그럼 체중을 빼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렙틴, 그러니까 포만감을 일으키는 호르몬, 그렐린,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 이게 불균형이 돼서 그 다음에 다시 체중 감량을 내가 도달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식사를 할 때는 포만감도 전보다 훨씬 못 느끼게 되고, 식욕은 전보다 훨씬 폭발하고, 게다가 기초대사량이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체중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요요현상이라고 하고, 그런 요요현상을 맞으면서 근육은 더 빠지고 지방은 더 차는 그러한 질환 상태를 반복적으로 당하게 됨으로써 훨씬 더 안 좋은 건강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맞지 않으려면 정확한 체성분 분석과 함께 칼로리도 얼마 정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단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되는데, 일단 눈앞에 지금 내 키로수를 일단 줄이고 보자, 그 다음은 플랜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체중 감량이 매우 천천히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제 얘기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수술 안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체중 감량을 매우 천천히 만들라는 얘기는 몸의 신체적인 리듬에 충격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절식을 하고 금식을 해서 체중 감량을 하면 신체 리듬이 바뀌면서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또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건드리는 체중 감량은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하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체중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부터 유지 관리하려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 있어야 되고, 내 생활 습관이 많이 안 먹고 운동하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최소 2년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비만한 상태라서 나는 15나 20kg을 빼야 돼. 그거를 단기간에 빼고 다시 요요를 맞으시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천천히 빼고, 그 과정에서 내 생활 습관을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많이 섭취 안 하는 생활 습관으로 바꿔놔야 2년 후에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방법 외에 단시간에 살을 충분히,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살을 충분히 빼고 그걸 유지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의사들이 통일된 의견은 없지만 우리의 연구 결과라든지 많은 데이터들을 보면 일단 비만 대사 수술의 목표는 지금 현재 내 체중에서 30%를 감량하는 게 목표입니다. 100kg의 시점에서 왔으면 우리의 타겟은 70입니다. 수술로서 감량시키는 타겟은 30%를 감량시키는 거고 환자는 나는 50이 좋아 그러면 갈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외과 의사의 관점에서는 30%가 타겟입니다. 수술로서 체중 감량은 뒤로 우리 2년을 봤을 때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속도가 매우 더뎌지고 오히려 2년 안의 기간에서도 리바운드, 그러니까 맨 바닥을 쳤다가 올라오는 시점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는 물 들어올 때 노 져야 됩니다. 그래요. 체중이 빠질 때 속도가 붙었을 때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6개월 가서 30% 체중 감량을 도달을 하면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나머지 1년 반 동안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실제 데이터도 수술 직후에 3개월 동안의 체중 감량 양과 속도가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지배한다 라고 결과가 나와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수술 직후 0점에서부터 3개월 되는 시점까지의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50cc? 우리가 볼륨이 중요합니다. 회당 50cc지만 하루 종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나가서, 회당 100에서 150cc 정도의 볼륨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정기가 되면 한 4번에서 6번을 하루에 한 1200에서 1500kcal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위소매 절제술 받으신 환자분들한테 꼭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한 번 식사할 때의 볼륨, 그러니까 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먹는 양이 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술한 지 한 1년 됐으면 지금 한 번에 100cc 정도의 용량은 충분히 들어갈 텐데 내가 죽든 뭐든 식사를 한 100cc 정도의 볼륨을 섭취했어요. 거기다가 물을 더 먹으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하고 십이장 사이에 유문이라고 있습니다. 유문이라고 있는데 그 문이 내가 닫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닫혔다가 자기가 원할 때 열려요. 이 유문이 닫혀 있으면 이 공간은 완전히 철통처럼 방어되는 공간입니다. 물도 못 내려가고 공기도 안 내려가요. 그러니 100cc 정도의 내 용량을 먹었다면 이게 열릴 때까지 기다려서 내려간 다음에 무엇이든 드셔야지 이게 이만큼 먹었는데 물은 엑스트라로 드신다.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위식도역류를 유발하게 되고 추가적인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공기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설명할 때는 종이컵 요 정도 이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물이든 밥이든 반찬이든 이 정도 이상은 안 됩니다. 추가로 물, 음료 섭취하는 건 무조건 넘어온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려서 내려가면 그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는 거.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먹을 수 있죠. 다 먹을 수 있는 단지 한 번에 많이 못 먹는다 뿐이에요. 그러니 이제 내가 수술까지 했으니까 바꿔야죠. 조금 먹는 걸로. 제가 아주 흔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내가 맛있는 특정 음식이 있어요.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배 터지게 먹어야 되나요? 배불리 먹어야지만 되나요? 이제 이 개념을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 드실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그러나 그거를 배불리면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초반에 주로 그런 일들이 생겨요. 1, 2주 내에. 3, 4주 지나서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초반에는 먹는 거가 전처럼 그렇게 꿀떡꿀떡 안 넘어가니까 물도 안 마셔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살은 빠지고. 그러는데 몸에 사실은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서 탈수증이 오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물을 많이 드시라 그럽니다. 근데 물을 많이 먹으라 그래도 그게 꿀꺽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지 실제 그 수술 때문에 탈수가 유발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먹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 안 드셔서 그래요. 탈수가 돼서 가끔 재입원해서 우리가 탈수 교정해서 퇴원시켜 드리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분 섭취만 어느 정도만 해도 심각한 일은 발생 안 합니다. 대부분.
두 가지예요. 환자들이 불안한 이유. 첫 번째, 큰일을 당할까 봐. 그 큰일의 관점이 수술하면서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걸 위암 수술에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위암 수술에 굳이 대비하냐? 위암 수술이 한국 최고의 제일 잘하는 수술이니 이 위암 수술과 위를 건드리는 조작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대부분 안심하시고 수술에 들어오시고, 두 번째는 워낙에 식욕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다 안 돼서 식욕 조절도 안 되고 먹는 충동을 참을 수가 없어서 수술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수술하면서 틀림없이 못 먹게 될 텐데 못 먹게 됐을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그게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이 식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봤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나는 다시 돌아가도 수술을 선택할 거다. 1년 후에. 그렇게 얘기하셨고, 이제 다른 외국의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좀 틀려요. 100명의 환자를 당신 수술 전으로 다시 한번 시계를 돌린다면 수술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후회해요. 그게 5%가 됩니다. 우리 환자보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죠. 그래서 그 5%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인데 봤더니 정신질환이 심각한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어느 중등도 이상 심각한 환자들은 수술 전에 정보를 많이 주고 이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덤핑 증후군은 칼로리가 쉽게 해서 칼로리가 높은 탄수화물이 위에서 머물다가 조금씩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한 위에서 머물다 조금씩 내려가는 메커니즘이 없이 확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저혈당 증상이 심하게 오는 겁니다. 이제 많이 못 먹게 되니까 단순 당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달콤한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드시면 덤핑 증후군이 올 수 있죠. 올 수 있는데 그 덤핑 증후군의 대부분이 99%가 위우회술 하는 환자들이에요. 그러니 위소매절제술에서는 덤핑 증후군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잘 얘기 들어보면 수분 섭취가 좀 덜 돼서 체위성 저혈압이 오는 거지 덤핑 증후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덤핑 증후군은 위우회술에서는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위소매절제술에서는 심각한 정도의 덤핑은 없다. 그 요요라고 표현하네요. 요요는 이전 체중보다 더 올라가는 게 요요고, 이게 리바운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최소 몸무게에 도달하고 나서 20% 이상 올라가면 이거는 수술이 이제 실패하는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몇 명 안 되고, 2년이 지나면 체중이 어느 정도 증가하지만 우리가 30%의 감량만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의지가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살짝 올라간 체중을 유지가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상황들이 또 있죠. 그렇게 되면 올라가지만 전 체중과 똑같이 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환자가 준비해야 될 거는 마음의 준비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제가 항상 요청하는 건 가족의 정신적인 지지와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너는 왜 살을 못 빼니, 너는 의지가 박약하다, 먹지를 말아야지라는 이 본인 환자 주변에 안 좋은 시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족들마저 혀를 찢찢하면서 너는 그런 수술을 받아야 되니 그렇게 의지도 없이, 그러면 환자는 정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저한테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최소한 가족들한테는 알리세요. 이거는 당신이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창피해요? 병이 생긴 건데. 그럼 암 환자도 창피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치료에 들어오면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인 변화로 인한 행복감이 몇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결혼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임신이 안 되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임신을 해요. 세 번째는 취업 문제입니다. 비만 때문에 의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신 분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본인이 원하는 직장을 못 다니시던 분이 본인이 원하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가 쉬워졌어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본 사회적인 행복감은 아빠가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수술한 환자들이 대부분 30대, 40대?
좀 많으시면 50대인데 30대 아빠가 수술을 받았어요. 체중 감량이 되면서 그 아빠가 여러 가지 질환을 동반하면서 먹고 있었던 투약을 끊게 되고 간 기능이 좋아지고 다른 기능들이 좋아지니까 아빠가 건강하게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약을 줄이고 자기네들이랑 오래 놀아준다는 거예요. 오래 놀아주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거 정말 이런 건 예상 못했는데 하고 많이 행복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요요 현상이 왜 생기느냐 여쭤봤을 때 대답한 것 중에 호르몬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GLP-1이거든요. GLP-1은 이제 소장에 존재하는 거고 GLP-1이 이 체중 감량과 아주 밀접한 자극이 돼서 체중 감량을 시키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만들었는데 써보니까 효과가 좋다 이거죠. 그러나 이 약물이라는 것은 몸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대로 둔 채로 약으로 특정 것을 자극을 해요. 그러나 우리 몸은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놈을 자극하게 되면 그 연쇄적으로 다른 것들도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유명한 부작용은 설사, 구토, 그다음에 오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작용이 사실은 가장 초기에는 염려가 되는 것이라서 누구나 다 이게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더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부작용 유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유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요가 왜 생겨요? 그 절대적인 금식, 절식의 상태를 평생 유지할 수 없으니까 요요가 생기는 건데 이걸 평생 어떻게 먹어요? 합병증이 없다? 괜찮죠. 평생 해도 되겠지. 그러나 합병증이 있다? 평생 못하는 거고요. 이걸 끊는 순간 그때부터 요요가 시작될 겁니다. 100%. 건강하게 살을 빼고 유지하려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서서히 체중 감량에 도달해야 되고 그 목표 체중 감량이 될 때까지 본인의 생활 습관, 식이 습관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꿔놔야 된다는 거니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 최소 용량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 하면서 내 몸의 체질량, 습관과 생활 습관과 식이 습관을 충분히 바꿔놓고 그 다음에 끊으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요까지만 파고 들어가면 약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고 이 이면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약으로 살 뺄 수 있다. 수술 안 해도 요것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으로 얼마를 뺄 수 있어? 수술하면 얼마가 빠져? 요걸 알아야지. 두 번째, 그러면 체중이 감량이 됐을 때 질적인 효과는 어때? 요게 이제 전문가들의 관점인 거예요. 지금 현재 나온 비만 약물의 체중 감량 목표는 15%입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체중 감량 목표는 30%고요. 요요가 있느냐? 비만 약물은 요요? 당연히 있죠. 비만 대사 수술은 요요 없죠. 그 차이고, 그리고 약물 감량과 체중 감량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수술로서 15% 체중 감량 하잖아요. 이미 수술로 인한 체중 감량 15%는 당뇨,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지방간을 다 좋게 만듭니다. 약물로 인한 체중 감량은 맥시멈 15%예요. 타겟이 15%란 말이에요. 그 안에 뭐 5%도 있고 10%도 있고 실패도 있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당뇨, 고혈압, 나머지 것들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약물로 인한 체중 감량이 수술로 인한 다른 동반 질환까지 좋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20% 이상 나와야 돼. 그러니 퍼센트도 수술이 2배, 동반 질환 개선 효과는 비교 불가, 그 다음에 체중 감량 유지는 비교 불가. 이러니 1대1로 치료를 승부한다는 개념은 현재 그 약들을 만든 회사에서도 생각 안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두 치료는 양립할 수 없고 공존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지금의 마켓은 약을 빨리 써야라, 수술 안 해도 된다라는 그것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있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냐. 우리가 사실은 10년, 20년 쓰는 약물도 어느 날 갑자기 퇴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썼더니 암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건 몰랐던 일이거든요. 오래 썼더니 우리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 그런 약물들이 만약에 미래에 가서 그 약물은 2년 이내에 단기로만 써야 돼. 팔릴까요? 쓸까요? 안 하겠죠. 아니면 이런 약물은 평생 써야 돼? 그렇다면 이제 보험급여면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평생 써야 되는 것을 개인이 부담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를 들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600만 원씩 평생 약값으로 쓴다? 다른 질환도 있을 텐데 글쎄요.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다는 약들은 이 위고비나 제파운드 같은 것들은 하나의 호르몬 메커니즘을 자극하는 건데 새로 나온 약들은 이제 2개짜리가 있고 그 다음은 3개짜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2개짜리가 그러면 체중 감량을 15%에서 30%? 이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만약에 좋아봤자 2번, 3번 메커니즘을 가진 약은 맥시멈 체중 감량 레이트를 한 20% 정도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작용 측면에서 하나가 2개가 되면 부작용도 2배가 될 것이냐 1.5배냐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여건에서도 그러면 가격은 뭐 이거 위고비보다 2배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러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끊었을 때 어떻게 돼? 이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된 자료로서 비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메커니즘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인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또 의문입니다. 안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보험 안 해줍니다. 적극 반대죠. 충분한 근거가 없어요. 비만대사 수술이 의료보험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외과 의사들이 7년, 8년을 모든 근거 자료를 수집해서 다 검토를 받았습니다. 약물은 뭐가 있어요, 지금? 15% 감량? 그러면 나중에 끊으면 요요 생겨? 부작용은 환자들이 얼마나 견딜만 하지? 과연 그럼 한국 환자들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험이 되겠어요?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두 치료를 자꾸 적대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암 환자 수술을 하면 수술만 하나요? 항암제라든지 호르몬 치료, 면역 치료 다 동원하잖아요. 왜? 치료 효과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수술 전에 항암제든 면역약이든 써서 더 좋은 상황을 만든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비만 약물과 비만 대사 수술도 그와 같은 선상에서 의학적으로 움직여야지 이거 아니면 요거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의학이 아니죠.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빨리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 수술을 하면 좋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나 너무 고민스러워서 지금 수술은 못 하겠고 뭐 약물 치료도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약물 치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요요를 이미 너무 많이 경험하셨다. 그러면 약물 치료의 요요는 또 경험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단기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유해요. 왜 권유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수술과 약물을 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물론 그 기간 중에 약물은 전이든 후든 굉장히 조금의 기간 동안 우리가 넣었다 뺐다 하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 약물을 한번 경험하신 환자들은 아마도 수술과 연관돼서 약물을 사용을 할 때 그 경험이 우리한테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부작용 측면이라든지 효과 측면의 경험이 썼다 뺐다 약물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어쨌거나 본인의 비만이 고도 비만, 병적 비만이라서 치료를 요한다 싶으면 어떤 치료든 빨리 하세요. 약물도 괜찮고 수술 선택도 괜찮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거를 뭐 너무 고민하면서 계속 치료를 딜레이 시키는 게 잘 안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뭐든지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